최근 서울 한 법정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가족 소송 사건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7억 원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한 아버지가 돌연 그 집을 다시 돌려달라며 법정 다툼을 벌인 것인데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장례를 마친 아버지가 하룻밤 재워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한 것이 발단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짜 이야기는 단순한 부동산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배신, 그리고 마지막 존엄을 지키려는 한 아버지의 처절한 선택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진호 씨는 오늘 아내 경숙 씨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60대 후반의 그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어두운 건 그의 마음이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떠나고 나니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 밖으로 나오면서 진호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싶었거든요.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길, 진호 씨는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예린이를 바라봤어요. 30대 중반의 지훈이는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고 30대 초반의 예린이는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불편한 기류가 흘렀죠.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길인데도 둘 다 어서 빨리 헤어지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지훈아. 진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하룻밤만 자면 안 될까? 집에 혼자 들어가기가 좀 그렇다. 예린이가 즉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버님, 그런 중요한 말씀은 미리 말씀이라도 주셔야죠. 저희도 준비할 게 있는데.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처량한 모습을 보면서도 아내 눈치를 보느라 바빴거든요. 사실 지훈이도 아버지를 모시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오시면 이것저것 간섭하실 것 같았고 무엇보다 예린이가 싫어할 게 뻔했거든요. 그럼 괜찮다. 진호 씨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내가 어디 갈 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정작 갈 곳은 없었습니다. 진호 씨가 사는 집은 아내가 숨을 거둔 곳이었거든요. 혼자 그 집에 들어가기엔 너무 적막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진호 씨는 혼자 짐을 챙겨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10,000원짜리 찜질방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니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찜질방 접수대에서 돈을 내면서 진호 씨는 씁쓸했어요. 7억 원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사준 아버지가 10,000원짜리 찜질방에서 자야 하다니. 세상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찜질방 로비에 앉아서 진호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사준 집인데. 내가 아들 집에서 하루도 못 자야 하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진호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때 진호 씨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훈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15년 전 그때 진호 씨는 50대 초반이었습니다. 화물차 운전수로 일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던 평범한 아버지였죠. 여보, 우리 지훈이 명문대 합격했다. 경숙 씨가 기뻐서 소리쳤던 그날을 기억해요.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경숙 씨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명문대를 가다니. 꿈만 같아. 하지만 기쁨도 잠시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이 밀려왔죠. 당시 명문대 등록금이 한 학기에 300만 원이었는데 진호 씨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게다가 서울에서 자취하려면 보증금과 월세까지 필요했거든요. 진호 씨는 화물차 운전 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건설 현장에 나가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50대 몸으로 20대 젊은이들과 경쟁해야 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습니다. 하루에 10만 원씩 받는 일당도 소중했거든요. 아버지, 몸 괜찮아? 지훈이가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을 때 진호 씨는 항상 괜찮다,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아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경숙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동네 식당에 나가 설거지를 했고 오후에는 사무실 청소 일을 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굽어져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지훈이 잘 되는 게 우리 소원이잖아, 여보라며 웃었습니다. 지훈이 잘 되는 게 우리 소원이잖아, 여보. 경숙 씨가 파스를 붙이며 말했던 그 밤들을 진호 씨는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등과 허리에 파스를 붙이고도 내일도 힘내자며 웃던 아내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그렇게 10년을 모았어요.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7억 원이 되었을 때 부부는 결정했습니다. 지훈이가 결혼하면 아파트를 사주기로 말이에요. 사실 그 돈으로 자신들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었지만 부부의 마음은 오직 아들에게만 향해 있었어요. 지훈이가 예린이와 결혼을 발표했을 때 진호 씨 부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서울에 있는 30평 아파트를 7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이었죠. 진호 씨 부부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진호 씨는 지훈이와 예린이를 앞에 두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너희에게 주는 거다. 하지만 우리가 늙어서 혼자 되면 함께 살 수 있게 해달라. 그게 아버지 어머니의 유일한 소원이야. 그때 지훈이도 예린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모셔야죠, 아버님. 저희가 얼마나 감사한데요. 예린이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었습니다. 지훈이도 아버지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잘 모실게요라고 약속했죠. 심지어 진호 씨는 공증까지 받았어요. 조건부 증여라는 형태로 말이죠. 부모를 모시지 않으면 증여가 취소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넣어서요. 당시 법무사가 이런 조건을 넣으시는 분은 처음 봅니다라고 했을 때 진호 씨는 만약을 위해서요라고 대답했어요. 설마 우리 지훈이가 그럴 리 있겠어? 여보는 걱정이 너무 많아. 경숙 씨가 걱정하는 진호 씨를 달랬던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아이가 아니잖아. 착한 아이인데.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결혼 후 지훈이와 예린이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라도 했는데 나중에는 명절에도 연락이 뜸해졌어요. 심지어 추석이나 설날에도 회사 일이 있어서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라는 핑계로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경숙 씨가 위암 진단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진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병원에서 나와서 주차장에 서서 걸었던 그 전화를 진호 씨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지훈아, 엄마가 암이래. 진호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훈이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아, 그래? 병원은 어디서 다녀? 몇 기야? 그게 전부였어요. 위로의 말도 병문안 약속도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걱정의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질문 몇 개뿐이었죠. 마치 남의 일 듣듯이 담담하게 대답하는 아들의 목소리에 진호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경숙 씨는 3년간 투병했어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고 몸무게가 40kg까지 떨어졌습니다. 원래 60kg이었던 몸무게가 20kg이나 빠진 거예요. 옷은 헐렁해졌고 얼굴은 해골처럼 앙상해졌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와 예린이의 병문안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지훈이 오겠다더니 또 안 오네. 경숙 씨가 병원 침대에 누워서 중얼거렸던 그 모습을 진호 씨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리던 아내의 뒷모습이 너무 처량했어요. 찜질방 의자에 앉은 진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내를 잃은 슬픔과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냈는데 그 슬픔을 나누어야 할 가족들은 모두 떠나버렸어요. 경숙아, 내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가 아들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이었을까? 진호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찜질방 안은 적막했고 다른 사람들의 콧골이 소리만 들렸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찜질방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진호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아내도 없고 아들도 멀어졌고 이제 정말 혼자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호 씨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평생을 바쳐 아들을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버림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임종 때까지 아들을 기다렸던 그 마음을 생각하면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진호 씨는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꿈속에서는 젊었을 때의 경숙 씨가 나타나서 여보, 괜찮아.
우리 지훈이는 착한 아이야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니 현실은 여전히 차갑고 외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 씨는 찜질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목이 뻐근하고 온몸이 쑤셨어요. 평생 자신의 침대에서 잠들었던 사람이 딱딱한 찜질방 의자에서 밤을 보내니 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몸의 아픔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세수를 하고 찜질방을 나선 진호 씨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니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클 것 같았고 그렇다고 또 다른 갈 곳도 없었어요. 결국 동네 카페에 들어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켰습니다. 5,000원이라는 가격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앉을 곳이 필요했거든요. 카페에 앉아서 진호 씨는 과거를 더 깊이 돌이켜봤습니다. 아들 지훈이가 어렸을 때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면 부모 앞에서 자랑하고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면 아빠 고생했어라며 안겨주던 아이였습니다. 특히 지훈이가 중학교 3학년 때 일이 기억났어요. 진호 씨가 화물차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한 달간 일을 못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아빠가 다쳤으니까 내가 돈 벌게. 당시 15살이었던 지훈이가 씩씩하게 말했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신문을 배달하고 학교에 가던 아들의 모습을 보며 진호 씨는 우리 지훈이는 정말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요? 진호 씨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대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지훈이는 점점 가족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였어요. 아버지, 과제가 너무 많아서 시험 기간이라서 동아리 활동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진호 씨와 경숙 씨는 공부하느라 바쁘겠지라며 이해해줬어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지훈이가 예린이를 소개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지훈이가 예린이의 손을 잡고 나타났을 때 진호 씨 부부는 기뻤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예린이는 첫인상이 괜찮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지훈 씨에게서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이 정말 맛있다며 칭찬도 아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부터 예린이의 본성이 조금씩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경숙 씨가 정성껏 차린 음식을 보고 와 이렇게 많이 차려주시다니라고 말했는데 그 표정에는 시골스럽다는 기색이 어려 있었어요.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진호 씨는 망설이지 않고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했어요. 너희가 결혼하면 아버지가 집을 사줄게. 대신 나중에 우리가 늙으면 함께 살자. 그때 예린이가 뭐라고 했는지 진호 씨는 기억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어떻게 이런 큰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던 예린이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의심스러웠습니다. 7억 원짜리 아파트를 공짜로 받는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을 수도 있어요. 결혼식 날도 기억났습니다. 진호 씨는 검은 정장을 새로 맞춰 입고 경숙 씨는 한복을 입었어요. 둘 다 평생 이렇게 좋은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는데 아들 결혼식이니까 특별히 장만했던 거였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예린이 쪽 하객들을 보니 뭔가 달랐어요.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진호 씨 부부와는 다른 세계 사람들 같았습니다. 예린이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었고 어머니는 대학교 교수였어요. 그들 앞에서 진호 씨는 괜히 위축되었습니다. 사돈어른 반갑습니다. 예린이 아버지가 인사했을 때 진호 씨는 어색했어요. 네, 반갑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상대방의 눈빛에서 이 사람들과 우리가 같은 급인가? 라는 생각이 읽혔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아들이 좋은 집안 딸과 결혼하는 것도 복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린이가 지훈이를 잘 보살펴줄 거라고 믿었어요. 결혼 후 첫 해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안부 전화를 했고 명절에는 얼굴을 비추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특히 예린이가 임신했을 때부터 확실히 달라졌어요. 아버님, 저희가 좀 바빠서 자주 연락 못 드릴 것 같아요. 양해해 주세요. 임신을 핑계로 대놓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을 때 진호 씨 부부는 기뻤어요.
우리 손자다. 경숙 씨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잘 정도로 신났습니다. 손자 용품을 사러 백화점까지 갔어요. 유모차, 아기 옷, 장난감. 100만 원 넘게 샀습니다. 하지만 예린이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아버님, 이런 거 안 사셔도 되는데요. 저희가 다 준비했거든요. 마치 간섭하지 말라는 뜻 같았습니다. 그리고 손자를 보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기가 예민해서 사람이 많이 오면 안 돼요. 한 번에 30분 이상 있지 못하겠습니다. 진호 씨 부부는 손자를 안아보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진호 씨와 경숙 씨는 점점 서운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바쁘겠지, 신혼이니까 그럴 수 있어라며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런데 결정타는 경숙 씨가 암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3년 전 어느 날 경숙 씨가 배가 자꾸 아프다며 병원에 갔는데 위암 3기 판정을 받았어요. 진호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암이래.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했을 때 지훈이의 반응은 너무 차가웠어요. 아, 그래요? 몇 기예요? 마치 남의 일처럼 들었습니다. 3기야. 수술해야 한대. 진호 씨가 설명했지만 지훈이는 아, 그렇구나. 수술 잘 되실 거야 라고만 했어요. 언제 병문안 올 거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지훈이가 예린이와 함께 병원에 왔어요. 하지만 딱 10분 있다가 나갔습니다. 어머니, 빨리 나으세요. 저희는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예린이는 병실 냄새 때문인지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어요. 그 후로 병문안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경숙 씨가 항암 치료로 고생하는 3년 동안 지훈이와 예린이가 병원에 온 건 고작 5번 정도였어요. 그나마도 한 번에 10분을 넘게 있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왜 안 와? 경숙 씨가 병원 침대에 누워서 중얼거릴 때마다 진호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바쁘니까 그럴 거야. 곧 올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본인도 서운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경숙 씨가 수술받던 날이었어요. 8시간 동안 이어진 대수술이었는데 진호 씨는 혼자서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지훈이에게 연락했지만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못 가겠다고 했어요.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와서 다행히 잘 됐습니다라고 했을 때 진호 씨는 혼자서 울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아들이 없다는 게 너무 슬펐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경숙 씨가 임종을 맞이하던 날. 진호 씨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의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진호 씨는 급하게 지훈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훈아, 어머니가 위험해. 지금 당장 와야 할 것 같아. 진호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 네. 지금 갈게요. 지훈이가 대답했지만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에 다시 전화했더니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가겠어요. 죄송해요라고 했어요. 경숙 씨는 끝내 아들 얼굴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말이 지훈이. 밥은 잘 먹고 다닐까? 였어요. 죽는 순간까지 아들 걱정만 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이런 기억들을 떠올리던 진호 씨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아들을 사랑했는데 아들은 어머니의 임종조차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 장례식이 끝나고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했을 때 예린이가 한 말들.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어야죠. 저희도 준비할 게 있는데.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진호 씨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못 넘긴다. 아내를 그렇게 보내놓고 자신마저 이런 식으로 대접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7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줬는데 조건을 어긴 건 지훈이와 예린이었어요. 오후에 진호 씨는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15년 전에 아파트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준 그 법무사였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법무사는 진호 씨를 알아봤습니다. 아, 강진호 씨. 오랜만이시네요. 어떻게 오셨어요? 선생님, 조건부 증여 해제가 가능한가요? 진호 씨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법무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 일이 있으셨구나.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조건부 증여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위반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되거든요. 진호 씨는 희망을 느꼈어요.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부모를 모시지 않았다는 증거들이요. 병문안 기록, 통화 내역, 목격자 진술 등등. 다양한 증거가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날부터 진호 씨는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먼저 경숙 씨의 병원 기록을 수집했어요. 3년간의 입원 기록, 면회자 명단, 담당 간병인의 연락처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통화 내역도 확인했어요. 지훈이와의 통화 빈도, 통화 시간 등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놀랍게도 경숙 씨가 아픈 3년 동안 지훈이가 건 전화는 월 평균 2번도 안 됐어요. 그리고 장례식 참석자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경숙 씨의 투병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의 증언을 받았어요. 특히 같은 병실을 썼던 환자 가족들이 아들이 거의 오지 않더라고 증언해줬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간병인 김말순 씨의 증언이었어요. 김말순 씨는 경숙 씨를 1년 반 동안 간병했던 분이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차가웠다며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줬습니다. 일주일 동안 증거를 수집한 진호 씨는 다시 법무사를 찾아갔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소송 준비하시죠. 법무사의 말에 진호 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소장을 접수한 지 일주일 후 진호 씨에게 지훈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울리는 아들의 전화였지만 진호 씨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마도 법원에서 통지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지훈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갑자기 소송이라니. 너희가 약속을 안 지켰잖니? 진호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건부 증여였는데 조건을 어겼으니까 돌려받는 거야. 아버지, 저희가 언제 약속을 어겼다고 그러세요? 저희도 바쁘게 살고 있는데. 지훈이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너 어머니 임종 때 어디 있었니? 마지막까지 너만 기다리셨는데. 진호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지훈이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우리 여기서 계속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지훈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그럼 미리 준비했어야지. 너희 어머니가 아플 때부터. 진호 씨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진호 씨는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것들을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되니까요. 며칠 후 예린이가 진호 씨를 찾아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있는 걸 보니 많이 울었나 봤어요. 하지만 진호 씨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예린이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소송 취하해 주세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지금 와서 뭘 잘해? 진호 씨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너희 어머니 살아있을 때 잘했어야지. 아버님, 저희도 나름대로는 신경 쓴다고 했는데. 부족했나 봐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예린이는 계속 사과했지만 진호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예린아, 너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진호 씨가 물었습니다. 예린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기억하고 있었겠지만 입에 담기 부끄러웠을 거예요. 빨리 퇴원하시지요. 병원비도 감당 안 돼요라고 했잖니. 시어머니 앞에서. 진호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예린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진호 씨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면 법이 왜 있겠니? 이미 늦었어. 첫 번째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진호 씨는 검은 정장을 입고 법원에 갔어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야 했어요. 법정에서 지훈이와 예린이를 마주봤을 때 진호 씨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인데 이제는 적이 되어 마주 앉아 있었어요. 지훈이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했습니다. 조건부 증여 계약서의 조건은 도덕적 의무일 뿐이지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부모를 모신다는 것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피고들도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진호 씨 측 법무사는 준비된 증거들을 차근차근 제시했습니다. 조건부 증여 계약서에는 부모의 노후를 책임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이 조건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병원 기록이었어요. 피고의 어머니인 고 김경숙 씨는 3년간 투병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피고 강지훈의 병문안 횟수는 총 5번, 평균 체류 시간은 10분 내외였습니다. 재판부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3년 동안 5번이라니 너무 적었거든요. 두 번째 증거는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투병하는 동안 피고와의 통화는 월 평균 1.5회, 통화 시간은 평균 3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경제적 지원 내역이었어요. 어머니의 치료비는 총 2천만 원이 들었는데 피고가 부담한 금액은 없습니다. 모든 비용을 원고가 혼자 부담했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예린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호 씨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법무사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피고 강지훈이 직장 동료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법정 스크린에 메시지가 떴어요. 아버지가 우리 집에 들어오려 해. 진짜 짐이다. 요양원 알아봐야 함. 날짜는 경숙 씨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어요. 법정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훈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예린이는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이 메시지를 보면 피고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짐이라고 표현하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조건부 증여 계약서의 정신을 지킨 것입니까? 법무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재판부는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판사가 지훈이에게 물었어요. 피고는 이 메시지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훈이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잠시 감정적이 되어서. 잠시 감정적이 된 게 아니라 평소 생각이었던 거 아닙니까? 판사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지훈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앉은 변호사가 피고는 당시 스트레스가 많아서 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음 재판에서는 목격자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같은 병실을 썼던 환자 가족이 증언했어요. 강진호 씨는 거의 매일 병원에 오셨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 가끔 봤어요. 와도 금방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인이 나왔습니다. 경숙 씨를 간병했던 김말순 씨였어요. 60대 후반의 김말순 씨는 차분하게 증언했습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간병을 했는데요. 아들 며느리가 정말 차가웠어요. 와도 환자보다는 핸드폰만 보고 어머니가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서도 언제 퇴원하세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말했어요. 환자가 듣고 있는데도요. 그리고 아들은 어머니가 아프다고 해도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며 오지 않았어요. 김말순 씨의 증언은 생생했어요. 특히 마지막에 위독하다고 연락했을 때도 안 왔어요. 어머니가 지훈이 언제 와? 라고 계속 물어보셨는데 김말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환자분이 마지막에 지훈이 밥은 잘 먹고 다닐까? 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아들 걱정을 하면서요. 그런데 아들은 끝까지 오지 않았어요.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예린이는 소리내어 울고 있었고 지훈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김말순 씨가 덧붙였습니다. 며느리가 친구에게 전화하는 걸 들었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이 증언에 법정이 술렁였어요. 예린이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라고 소리쳤지만 김말순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병실 복도에서 통화하는 걸 말이에요. 재판이 진행될수록 진호 씨에게 유리한 증거들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진호 씨는 기쁘기보다는 슬펐어요. 이런 식으로 아들과 싸워야 하는 현실이 비참했거든요. 세 번째 재판에서는 지훈이 측에서 반박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지훈이의 직장 동료였어요. 지훈이는 항상 부모님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에 많이 힘들어했고요. 하지만 진호 씨 측 변호사는 바로 반박했습니다. 그럼 왜 병문안을 가지 않았습니까? 걱정만 하고 행동하지 않은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훈이 측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주장했어요. 피고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틈틈이 안부를 확인했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서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승부는 난 것 같았어요. 너무 많은 증거들이 지훈이와 예린이에게 불리했거든요. 마지막 재판에서 판사는 양쪽에게 최종 진술 기회를 줬습니다. 지훈이가 먼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께 효도를 다하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는 신경 쓴다고 했는데 부족했나 봅니다. 지훈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그래도 저는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지훈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호 씨의 차례였어요. 진호 씨는 천천히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40년을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를 키우기 위해 평생을 바쳤어요. 진호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아들이 좋은 대학 가게 하려고 밤낮으로 일했고 결혼할 때는 전 재산을 털어서 집을 사줬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였어요. 우리가 늙으면 함께 살자는 것. 하지만 아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아픈 3년 동안 5번밖에 오지 않았어요. 아내는 죽는 순간까지 아들만 기다렸는데 아들은 끝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진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을 뿐입니다. 그게 아내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법정은 조용했어요. 진호 씨의 진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거든요.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일 아침 진호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오늘 판결이 나면 모든 것이 결정될 텐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불안했어요. 아침을 걸은 채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에는 이미 지훈이와 예린이가 와 있었어요. 둘 다 초췌해 보였습니다. 특히 예린이는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호 씨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아내에게 미안할 것 같았거든요. 오전 10시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진호 씨의 심장은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길 자신은 있었지만 막상 판결을 듣는다고 생각하니 긴장됐어요. 피고 강지훈, 박예린에 대한 부동산 조건부 증여 해제 청구 사건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판결문을 읽는 판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예린이가 아니야. 라고 소리치며 주저앉았습니다. 판사는 계속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어요. 조건부 증여 계약서에 명시된 부모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조건이 명백히 위반되었음을 인정한다. 피고들의 행위는 단순한 소홀함을 넘어서 고의적 방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특히 모친의 임종식까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인륜에 어긋나는 행위로 조건부 증여의 해제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본다. 판결이 끝나자 예린이는 무릎을 꿇고 진호 씨에게 달려왔어요. 아버님 제발요. 저희가 어디로 가요?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진호 씨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기회는 내 시어머니가 살아있을 때였어. 그때 잘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지훈이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인정해요. 하지만 이제라도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지금 와서 뭘 잘해? 진호 씨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너 어머니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지훈이 밥은 잘 먹고 다닐까 하시면서 돌아가셨어. 죽는 순간까지 너 걱정만 하셨다고. 지훈이는 얼굴을 바닥에 대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판결은 난 상태였고 진호 씨의 마음도 굳어 있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면서 진호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겼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아내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훈이와 예린이는 집을 비워야 했어요. 진호 씨는 그들이 이삿짐을 빼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예린이는 끝까지 울면서 짐을 쌌고 지훈이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마지막에 지훈이가 진호 씨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이게 끝인가요? 진호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하지만 경숙 씨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들을 기다리며 돌아가신 아내의 모습을요. 너희가 어머니한테 한 일을 생각해봐. 그럼 답이 나올 거야. 진호 씨는 돌아섰습니다. 지훈이가 뒤에서 아버지 라고 불렀지만 진호 씨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지훈이와 예린이는 집을 떠났어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진호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한 달 후 진호 씨는 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너무 컸어요. 특히 밤이 되면 적막함이 더욱 심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경숙 씨의 사진을 걸어놨어요. 결혼 30주년 때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둘 다 건강했고 행복해 보였어요. 여보, 내가 잘한 걸까? 진호 씨는 아내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경숙 씨는 그저 미소만 지으며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진호 씨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경숙 씨 사진 앞에 물을 올리고 혼자서 밥을 해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하거나 노인정에 나가서 장기를 두기도 했어요. 하지만 외로움은 계속됐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경숙 씨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혼자서 적막 속에 앉아 있어야 했거든요.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지훈이를 닮은 아이를 봤어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우리 손자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들이 선택한 길이야. 진호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몇 달 후 진호 씨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동네 이웃 아주머니가 전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진호 씨 아드님이 이혼했다던데요. 아주머니의 말에 진호 씨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예린 씨가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던데요. 집까지 뺏겼는데 지훈 씨가 별 수 있나요? 예린 씨 부모님이 화가 나서 이혼하라고 했다더라고요. 진호 씨는 착잡했어요. 결국 그들의 결혼마저 깨졌다니. 하지만 동정심보다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가 원룸에서 혼자 산다던데요. 직장도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진호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아주머니, 그런 얘기는 그만해요. 이제 남남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하지만 곧 경숙 씨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굳혔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진호 씨는 이제 혼자 사는 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아침마다 경숙 씨 사진 앞에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라고 인사하고 저녁에는 수고했다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가끔 지훈이가 보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특히 텔레비전에서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들이 먼저 져버렸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느 날 진호 씨는 경숙 씨 생일날 성묘를 갔습니다. 혼자서 꽃을 사들고 가는 길이 쓸쓸했어요. 예전에는 지훈이도 함께 갔었는데 묘지에 도착해서 경숙 씨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 진호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바람이 불어와서 진호 씨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마치 경숙 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호 씨는 돌아봤습니다. 지훈이었어요. 많이 야위었고 옷차림도 초라했습니다. 아버지. 지훈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진호 씨는 놀랐지만 표정을 굳혔습니다. 뭐하러 왔니? 어머니. 보러 왔어요.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허락 없이 와서 죄송해요. 두 사람은 묘비 앞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지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혼했어요. 알고 있다. 진호 씨는 짧게 대답했어요. 직장도 잘렸고 지금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진호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지훈이는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한테 정말 죄송하고 아버지한테도. 지금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진호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아버지, 그래도 저는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지훈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호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래도 아들인데. 하지만 경숙 씨의 마지막 모습이 또 떠올랐습니다. 기회는 이미 다 줬어. 너희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말이야. 진호 씨는 일어섰어요. 이제 각자 살자.
지훈이가 뒤에서 아버지 라고 불렀지만 진호 씨는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호 씨는 경숙 씨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지. 그날 밤 진호 씨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경숙 씨가 나타나서 고생했어, 여보라고 말해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 씨는 평소처럼 경숙 씨 사진 앞에서 인사를 했어요.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비록 혼자지만 진호 씨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내에 대한 마지막 사랑이라고 믿었거든요. 거실 한쪽에는 여전히 경숙 씨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사진 속의 경숙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했어, 여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진호 씨는 혼자서도 씩씩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70평생을 살아온 한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은 외로웠지만 그 나름대로 당당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고 배신당한 부모로서의 마지막 존엄이었어요. 아파트는 다시 진호 씨의 것이 되었고 그곳에는 경숙 씨의 사진과 진호 씨의 고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은 처량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내에 대한 사랑과 신념을 지켜낸 남자의 고독이었습니다.